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대마도 가네이성 정원에서 덕혜옹주를 생각하며 대마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온 것은 몇 년 전부터의 일이었다. 선천적으로 바다를 무서워하는 내겐 쉽지 않은 여행이 될 것이었으므로 미루기만 하던 일이었다. 특히 2014년에 세월호 사고 이후 대마도는 더욱 먼 섬이었다. 제주도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대마도에 여러 차례 다녀왔다는 친구의 배려가 없었다면 나서지 못할 여행이었다. 이 글을 빌어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대마도에 다녀온 지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여행기를 쓴다. 그곳에서 체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내면화되어 글로 숙성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나 보다. 부산 여객선 터미널에서 오션 플라워홀을 타고 2시간 30여 분 만에 이즈하라항에 내렸다. 보슬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고 항구 주변 풍경은 조용하고 단촐한 느낌이었다. 지금껏 여행을 갔었던 어떤 섬에서도 느끼기 힘든 특이한 정취를 가진 섬마을. 그곳에 있다는 우리 역사의 단편들을 보고 아프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냥 아프고 지나가면 그만일 테지만 나는 항상 그 아픔을 깨어 그물을 짜고 술을 놓아 그를 빚고 나지 않았던가. 이번 여행기를 쓰는데도 사유하는 데만 2달이 넘게 걸렸다. 관련 서적을 읽고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식민지 지배의 구도라는 전제를 생각해야 했다. 덕혜옹주를 한 여자의 일생으로 보기엔 그녀를 드리우고 있던 시대상의 강압이 너무 무거웠다. 쉽게 쓰여질 글이 되지 않을 것이었기에 나는 몇 권의 책을 읽어야 했고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아파해야 했다. 쇠창살이 드리워진 정신병동에 15년을 감금되어 있어야 했던 황제의 딸. 비단 치마를 입고 온갖 영화를 누려야 할 고종의 딸이 남의 나라 마츠자와 도립정신병원에서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월을 묻고 있어야 했다. 그녀를 그곳에 보낸 사람은 그녀의 남편 소 다케유키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1931년에 그녀가 다케유키와 결혼을 했을 때 조선일보에서는 다케유키의 얼굴을 삭제시킨 결혼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만큼 그에 대한 반발심과 저항심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덕혜옹주에 대해 공부를 하는 동안 나는 다케유키가 시인이었고 유화를 잘 그리는 예술인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도쿄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엘리트 지식인이었다는 것도 알아냈다. 물론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인품도 훌륭하다고 보는 것은 단두대에 오르니 봄바람이 따스하구나. 가네이시성 가네이시성 정원 옆에 세워진 이완과 결혼 봉축 기념비에 새겨진 비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은 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딸 정혜를 낳아 서로 신뢰와 애정이 깊었다. 역사에 묻혀있던 이 기념비를 재건하여 두 분의 힘들었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양국민의 진정한 화해와 영원한 평화를 희망한다. 아즈하라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네이시성 정원이 있었다. 어느새 보슬비는 그쳐서 산책하기에 좋은 날씨였다. 우리들은 덕혜옹주의 흔적을 찾아 정원을 걸었다. 검은 이끼가 잔뜩 묻은 봉축비가 정원 구석에 덩그마니 서 있다. 외로웠던 그녀의 삶만큼이나 쓸쓸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마냥 마음이 아프기만 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강제 결혼을 했다. 그것도 자신의 부항을 독살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일본 국가의 결혼이었다. 대마도주의 양자가 된 남자. 그와 대마도를 방문한 기념으로 그곳에 거류하던 조선인들이 기념 봉축비를 세워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기념사진에서 다케유키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고 덕혜옹주는 방긋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의 표정처럼 그녀가 내내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본다. 두 부부의 금슬이 좋았는지 어떠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두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보아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소 다케유키가 지은 시 두 편을 감상해 보기로 하자. 환상 속의 아내를 그리워하는 노래. 소 다케유키. 미쳤다고 해도 성스러운 신의 딸이므로 그 안쓰러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혼을 잃어버린 사람의 병구안으로 잠시 잠깐에 불과한 내 삶도 이제 끝나가려 한다. 빛바랄 줄 모르는 검은 눈동자. 언제나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것은 환상 속의 그림자. 현실 속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네. 물어도 대답 없는 사람이여. 내 아내는 말하지 않는 아내. 먹지도 않고 배설도 안 하는 아내. 밥도 짓지 않고 빨래도 안 하지만 거역할 줄 모르는 마음이 착한 아내. 봄이 아직 일러 볕은 햇빛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만 겨우 따뜻한 때. 깊은 밤 도해지의 큰 길에 서면 서리가 찢어지도록 외친다. 아내여, 들리지 않니? 시집 해양에서. 한회. 한가한 날의 그리움. 소 다케유키. 바람이 불지 않게 개수나무 가지에 파도치지 않는 선창의 바깥 구름은 바닷속을 파고들고 물살도 급히 흘러가는데 사랑스런 아내여 울려요. 수많은 새들이 날개짓을 하는구려. 사랑스런 아내여 떠나지 말아줘요. 사랑하는 자식들은 우리가 품어야 되리. 시집 해양에서. 위의 두 시를 보면 다케유키는 덕혜옹주를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인의 감수성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장하여 시를 써서 시집을 출간하여 출판 기념회까지 열었다면 소 다케유키는 고등지능으로 세상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 셈이 된다. 시라는 예술을 빌어서. 그러나 그가 영문학을 전공한 문학도였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 인격자였다고 일본인들은 평하고 있다. 다케유키는 딸의 이름을 덕혜옹주의 해와 자신의 이름 정해서 한 글자씩 따서 한국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 또한 덕혜옹주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낙선제에 기거하고 있을 때 그녀를 찾아왔다가 종실 어른들의 겁으로 그녀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갔던 일을 보면 다케유키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알 것 같다. 결혼 전부터 조발성 치매를 앓았던 덕혜옹주, 딸 정혜를 낳고 정신분열이 더 심해지고 실어증까지 앓는 그녀는 다케유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된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고 미군정이 들어서고 1947년 10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신적 강화 왕족의 특권을 포기하고 평민이 된다는 결정에 따라 다케유키도 백작의 자기와 재산상의 특권을 모두 빼앗겼다. 왕족인 덕혜옹주에 대한 지원도 끊어졌다. 덕혜옹주는 더 이상 지원받는 왕족도 아니었다. 데리고 있던 시녀들을 모두 내보내고 작은 집으로 옮긴 다케유키에겐 덕혜옹주가 이젠 짐이 되어버린 것이다. 위의 시에서 언급한 것처럼 밥도 짓지 못하고 빨래도 하지 않는 아내, 먹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 정신질환자인 그녀를 더 이상 돌볼 이유가 없어졌다.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10년 만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후 그는 일본 여자와 재혼, 이남 일녀를 낳는다. 여기서 우리는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금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영친왕도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강제 유학 보내져서 일본 왕자인 이방자 여사와 강제 결혼했다. 조선 왕공족의 일본화를 기도한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 희생된 경우였다. 그러나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의 금술은 좋았고 두 사람은 아들 둘을 낳고 해로했다. 두 사람의 결혼이 불행했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에 비하면 고종의 이복 남매인 덕혜옹주의 결혼은 달랐다.
강제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던 것도 정략 결혼을 강제로 해야 했던 것도 영친왕과 상황이 같다. 덕혜옹주는 여리고 심약한 여인의 몸이어서 그랬을까. 정신분열과 목류병,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결국 실어증까지 걸린다. 그녀가 14세에 일본 유학을 갔을 때 동창생 소마 유키카라는 일본 학생이 옹주에게 했던 말이 계속 가슴을 스친다. 왜 보온병에 항상 물을 담아 갖고 다녀? 덕혜옹주가 8세 때 고종 황제가 갑자기 승하한다, 독살되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기에 덕혜옹주는 자신도 그리 될 것을 염려하며 항상 끓인 물을 보온병에 담아 갖고 다닌 것이다. 소마 유키카는 또 이런 말을 한다. 내가 조선의 옹주 입장이었다면 독립운동을 하러 갔을 텐데 네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부친인 고종, 오라버니인 순종, 어머니 귀인 양씨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다. 자신의 삶을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정책에 끌려다녀야만 하는 현실을 견뎌내지 못했다. 그 시대의 그 중압감과 강제력을 온전한 정신으로 견뎌내고 이겨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덕혜옹주는 일본에 휘둘렸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덕혜옹주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동정심을 보낼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황제의 막내딸을 말이다. 아마도 그녀를 더 견디지 못하게 했던 것은 딸 정혜였을 것이다. 어릴 때는 엄마를 잘 따르던 정혜였다.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엄마가 싫어요.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조센진이라고 놀려요. 하면서 정혜는 반항을 했다. 그리고 정혜는 24세가 되어 결혼을 하지만 3년 만에 이혼 후 자살을 하겠다는 유서만 남기고 실종된 후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건 아픔을 넘어선 것일지도 모른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획책, 민족 말살 정책으로 왕족의 혈통을 고스란히 보존시키지 않겠다는 것. 그것은 왕족의 혈통을 일본의 혈통과 섞어 한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겠다는 것이었다. 고종 황제를 쏙 빼닮은 덕혜옹주.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하고 환갑의 나이에 옹주를 얻어 모든 시름을 잊었던 금지 오겹이었던 옹주는 고종이 승하한 후 일본 복장을 하고 흰옷의 소학교에 다녀야 했다. 강제로 진행된 일본 유학, 결혼, 정신병원 감금, 어느 한 가지도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 그녀는 실어증으로 응답했는지도 모른다. 만약 고종 황제가 계획했던 대로 김항진의 조카 김장한과 결혼을 했더라면 그녀는 어땠을까?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덕혜옹주만을 염려하던 김정한은 형 김을한에게 덕혜옹주의 귀국을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 결국 김을한이 정부 요인들을 찾아가 덕혜옹주를 조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그녀의 입국을 금지했다. 정권이 바뀐 뒤 박정희 장군이 미국 방문길에 도쿄에 들르게 된다. 이때 김을한이 박정희 장군을 찾아가 덕혜옹주의 귀환을 요청하여 길이 열리게 된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덕혜옹주를 사랑했던 김정한이 덕혜옹주의 진정한 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녀가 다케유키와 결혼하던 날 동지들과 결혼식장에서 총성을 울리며 그녀를 구출하려 했던 것도 옹주를 구하여 조선으로 미리 국시키려 밀항성까지 마련해 두었던 김정한이 그 거사에서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덕혜옹주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 덕혜옹주를 염려하는 사랑이 먼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동자처럼. 이지아랑 회전초밥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유리창 가득 들어오는 바다 풍경에 마음이 저려온 것은 덕혜옹주의 아픔을 생각하느라 그랬던 것인지 매 한 마리가 퍼드덕 대마도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고 그날 하루 빌린 대마도 내 방에 늦게까지 불을 끄지 못했다. 이튿날 이츠카타항에서 부산항으로 오는 뱃길은 너무 험했다. 높은 파고와 풍랑에
배는 앞뒤 좌우로 흔들렸다. 배가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덕혜옹주를 생각했다. 감수성 예민한 여행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 풍전등화 같은 불안한 뱃길 2시간 30분이었다. 덕혜옹주가 37년을 넘게 일본에서 겪었던 심압은 그것보다 더 험난했을 것이다. 이지하라항의 달빛, 강소희. 이지하라항에 보슬비 내린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밤이면 성큼성큼 박수소리처럼 노를 저어오던 쓰시마 사내들. 이지하라항에 검은 가오리 날개 매 한 마리 날아간다. 바다를 유리창 가득 담은 회전초밥집에서 뜨거운 대마도 한 잔을 붓는다. 덕혜옹주도 낙선제로 돌아가고 최익현도 잠든 밤, 검은 파도 소리에 목이 아프도록 시린 대마도 하루 빌린 내 방엔 밤새 불을 끄지 못했다. 수밀도 무성한 숲에 창호지를 찍고 쳐들어오는 쓰시마 팔뚝 달빛, 찔레꽃 하얀 내 가랑이도 아팠다.